안녕하세요. 따뜻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발걸음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행복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치유의 첫 번째 걸음. 마음의 이끌림과 직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동양 기업가와 서양 기업가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서양 기업가는 대개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인 표정인데 반해 동양 기업가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한숨을 쏟는 느낌을 풍긴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동양의 몇몇 기업가는 이처럼 항상 수심이 가득하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은 흡사 온갖 시련을 거치며 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상처투성이의 전사 같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기업가들은 훨씬 경쾌하고 유쾌하며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진흙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기까지 하다. 다시 말해 서양의 기업가는 사업을 재미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동양의 기업가는 사업을 목숨이 달린 심대한 중대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생과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그 이유를 사회적 배경, 정치체계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뿐 인간 내면의 심성에 주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점에서 2011년에 작고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여러 블로그나 수많은 누리꾼의 상태 메시지로 즐겨 사용되는 이 말이 누리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직관이나 마음먹은 정서적인 가치를 무시해왔다. 직관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마음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원흉으로 지적받아왔으며 두 가지 모두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치부됐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며 습관적으로 위장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기 자신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성공을 위해 본연의 심성을 무시하고 억누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형벌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고 위장해왔으며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잡스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속절없이 그 말에 빠져들 수밖에. 마음과 직관이 얼마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미국 서부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다. 소년은 매우 가난했지만 15살이 되던 해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원대한 소원들을 담아 꿈의 목록을 만들었다. 나일강, 아마존강, 콩고강 탐험하기,
에베레스트산, 킬리만자로산, 맥킨리산 등정하기, 코끼리, 낙타, 타조, 야생마 타보기, 마르코폴로와 알렉산드로 대왕의 원정길 탐방하기, 영화 타잔에 출연하기, 비행기 조종술을 배워 실제로 조종해보기, 셰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모두 읽기, 노래 한 곡과 책 한 권 쓰기, 발명 특허 내보기,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100만 달러 모금하기. 소년이 단숨에 써내려간 인생 목표는 무려 127개에 달했다. 그 중에는 소소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현은커녕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질리게 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목표들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목표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꿈의 목록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섰다. 물론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년은 꿋꿋이 버티며 공상에 가까웠던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렇게 4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꿈의 목록에 담긴 소원 중 무려 106가지를 현실로 이루었다. 존 고다드다. 그는 바로 유명한 탐험가 존 고다드다. 대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 수많은 일을 해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다드는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곳에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신비한 힘이 마구 넘쳐나게 되지요. 다음에 할 일은 그저 마음의 부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먼저 가 있게 하고 마음의 부름을 따라 앞으로 나간다 라니. 그곳에 마음이 먼저 가 있게 마음의 부름을 따라 앞으로 나간다.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 이치인가. 고다드의 말 역시 잡스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소위 인생의 선배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런데 바로 이 색다른 말에서 우리는 동서양 기업가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인생과 사업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깨달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의 기업가는 대체로 여유가 있는 반면 동양의 기업가는 지나치게 심각하다. 여유롭게 성공할 것인가, 목숨 걸고 실패할 것인가, 어느 쪽이 될지는 오롯이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 섣불리 걸음을 옮기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산다면 인생은 훨씬 단순하며 당신이 느끼는 행복도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떨기 장미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힘껏 피어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화려한 장미 정원에 시선을 빼앗기고는 정작 내 방 앞 창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리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련한 본성 아닐까?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차인 한 친구가 잔뜩 화를 품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반드시 더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서 그녀보다 훨씬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며 씩씩거렸다. 그게 옛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난 백만장자한테 시집갈 거야.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나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꼭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들의 호언장담을 듣는 나의 심경은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한때 사랑했어도 헤어지면 그뿐. 그때부터는 서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헤어진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휩싸인 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외모나 물질적 측면이 나아진다고 해도 내면은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마음은 갈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기린이 높고 미끈한 집을 지었다. 기린의 집을 구경하러 온 숲속 동물들이 저마다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집이네. 꿩은 한순간 기린이 부러워졌다. 그래서 황급히 풀로 지은 자신의 원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동물들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의 찬탄을 들으며 꿩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꿩은 집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그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추워졌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을 떠올리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는 결국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몸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며 영혼도 내 것이다. 인생 역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데 가식이나 거짓은 필요치 않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위선의 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뭐하러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는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의 환호성을 올려라.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의 장을 만들어가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에게 신뢰를 보내라. 나 자신의 찬란한 내일을 믿어라. 행복의 열쇠는 내 손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치유의 두 번째 걸음. 내일 일은 내일에, 오늘 일은 오늘에. 인생은 여름날의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러간다. 20살 때는 나이 30에 생길 주름 때문에 미리 고민하거나 나이 신에 올 노화 때문에 미리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올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두어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산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을 걱정하거나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그저 흘려보낸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잿빛 모래쥐는 건기가 올 때쯤이면 풀뿌리를 모아 저장하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사막을 죄다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풀뿌리를 모은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풀뿌리를 저장한 뒤에도 모래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풀뿌리를 찾아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떨며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댄다.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는 2kg 정도이지만 실제로 모아들이는 양은 10kg이 넘는다. 그중 대부분은 썩어버리는데도 모래쥐들은 여전히 풀뿌리를 필요 이상으로 모아들인다. 연구에 따르면 모래쥐의 이러한 습성은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래쥐는 태생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고통과 피곤에 시달리면서도 필요한 양을 몇 배, 심지어 몇십 배나 많은 풀뿌리를 모은다. 순전히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흰쥐 대신 모래쥐를 실험용 쥐로 사용하려고 했다. 모래쥐가 흰쥐보다 몸집이 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더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래쥐의 습성 탓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모래쥐들은 우리에 갇힌 채 풀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미 충분한 양의 먹이가 있는데도 습관적인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다. 결국 먹이는 입도 대지 못한 채 하나둘씩 죽어버렸다. 의학계가 판단한 사망 원인은 바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결국 모래쥐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걱정 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심리적 위협에 시달리다 죽은 셈이다. 인간이라고 모래쥐와 다를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가정도 화목하며 부부관계도 원만한 여자가 매일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녀는 전업주부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무슨 일이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집도 차도 있으며 충분한 자유도 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하나 없는 인생인 것이다. 그녀가 시골 촌부의 아내만큼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와 메신저로 대화할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늘어놓는다.
동네에 괜찮은 유치원이 없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혹시 남편 회사가 망하면 어쩌죠? 난 회사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살지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지만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요. 만약 시어머님이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비싼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에요. 사실 그녀의 걱정거리 중 19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그녀는 아직 아이도 없고 시부모 역시 건강하며 심지어 시부모는 시골집을 떠날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한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사람, 장소, 시간 모두 현재를 최우선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한다.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듯 현재를 살지 못하니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내가 모래지라면 나는 아마 모래지 세계의 이단아일 것이다. 당장 필요한 2kg의 풀뿌리 외에는 더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도 않으며 엄청나게 게으를 테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서야 되겠는가. 모래지처럼 풍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초조함에 시달리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쉬어갈 곳이 굉장히 많다. 쉬어갈 곳을 만나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가라. 또한 항상 모든 짐을 죄다 둘러매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 짊어지면 된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비워두어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충실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탐욕과 오만함과 부박함,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원흉. 탐욕은 마음의 날카로운 가시요, 오만함은 만족을 모르게 하는 자만이요, 부박함은 편안함이 없는 천박하고 경솔한 인생이다. 욕망은 때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욕망은 탐욕일 뿐이다. 탐욕은 늘 불안과 초조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탐욕에 물든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탐욕은 끊임없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다. 이집트의 훌륭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타오픽 알 하킴은 다음의 오화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꼬집었다. 아기새가 아빠 새에게 물었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뭐예요? 우리인가요? 아니란다, 얘야.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이야.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자. 그래, 종종 찾아와 우리 둥지에 돌을 던지는 그 커다란 동물 기억나니? 그게 바로 인간이란다. 아기 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 알았어요. 그럼 아빠,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우리보다 행복한가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행복하지는 않단다. 인간은 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이야. 이 가시는 아무 때나 마음을 찔러서
인간을 괴롭게 만든단다. 인간들은 이 가시를 욕심이라고 부른단다. 욕심이요? 욕심이 뭔가요? 아빠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가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얘야, 너도 직접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자, 저기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이 나타나면 아빠를 부르렴. 그럼 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보여주마. 잠시 후 아기 새가 다급히 아빠 새를 불렀다. 아빠, 저기 인간이 와요. 아빠 새가 아기 새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자진해서 인간의 손에 잡힐 거란다. 곧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질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보렴. 아기 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보렴. 아빠 새는 훌쩍 날아올랐다가 일부러 인간 앞에 떨어졌다. 인간은 땅에 떨어진 아빠 새를 얼른 두 손으로 잡더니 신이 나서 외쳤다. 야, 정말 맛있게 생긴 새로구나. 내 얼른 너를 구워 먹을 테다. 그때 아빠 새가 말했다. 나는 작고 마른 새라 살도 별로 없어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뭐 살은 별로 없지만 대신 아주 맛있을 것 같구나.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고기보다 훨씬 더 좋고 유용한 것을 알려줄게요. 사실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안다면 당신도 금세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 정말이냐? 그럼 어서 말해봐. 인간의 재촉에 아빠 새는 태연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그냥 말해드리죠. 하지만 두 번째 비결은 당신이 날 놓아준 뒤에, 세 번째 비결은 내가 저 나무 위까지 날아간 뒤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인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해주마. 자, 첫 번째 비결부터 말해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됐죠? 이제 저를 놔주세요. 인간은 아빠 새를 놔주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마라. 말을 마친 후 아빠 새는 휙 날아올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나뭇가지에 앉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바보 멍청이. 만약 나를 잡아서 내 배를 갈랐으면 당장에 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내 뱃속에는 무게가 120g이 넘는 커다란 보석이 있거든. 도시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지. 인간은 화가 나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깨물었다. 그는 나무 위의 새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길, 약속한 대로 마지막 비결을 알려다오. 아빠 새는 혀를 찼다. 욕심 많은 인간. 욕심 때문에 눈까지 멀었군. 내가 앞서 얘기해준 2가지 비결도 벌써 잊어버렸는데 세 번째 비결을 말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고. 생각해봐. 이 작은 몸에 어떻게 120g짜리 보석이 들어있겠어? 내 몸무게만도 100g이 채 안 되는데. 직접 손으로 나를 잡아봤으니 알 것 아냐? 인간은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다. 한 끼니도 안 되는 작은 새에게 그야말로 철저히 놀림을 당한 것이다. 아빠 새는 아기 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잘 보았지? 인간은 저렇게 욕심 많은 동물이란다. 네, 아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은 왜 아빠 뱃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믿은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이란다.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의 본성이야. 탐욕은 마음의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생각까지 빼앗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만함 역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흉이다. 요즘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신 스스로 잘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이들은 남에게 깔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디 그뿐이랴. 오만한 공작새처럼 남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탉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고 뜯는다. 모두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 젊은이가 시리에 빠진 채 어느 절에 도착했다. 그는 주지를 만나자마자 한탄부터 늘어났다. 저는 오로지 그림을 배우기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꼭 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물었다. 천하를 10년 넘게 헤매고 다니면서 훌륭한 스승을 정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힘들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전부 봤는데 심지어 저보다 못 그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소승은 비록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나 그림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대가의 작품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시주님의 그림 실력 역시 대가 못지않은 듯하니 괜찮으시다면 소승에게 그림 한 점을 그려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러자 동자승에게 목과 벼루, 화산지를 가져오게 했다. 소승에게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바로 다도입니다. 특히 생김이 시원시원하고 고풍스러운 다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찻주전자와 찻잔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젊은이는 먹을 갈고 화산지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골고루 묻힌 뒤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산지 위에 살짝 기울여진 찻주전자와 얌전히 놓인 찻잔이 그려졌다. 찻주전자 주둥이에서 차가 흘러나와 찻잔에 담기는 그림이었다. 그리기를 마친 후 젊은이가 주지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주지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주님께서 한 가지 잘못 그린 게 있습니다. 찻주전자와 찻잔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응당 찻잔이 위에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어야 할 텐데요.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참 스님도 투미하십니다. 찻잔이 위에 있고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차를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시주님도 그 이치를 알고 계셨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주님은 자신의 찻잔을 훌륭한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대가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찻잔을 대가들의 찻주전자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을 밖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법이랍니다.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바다가 그처럼 장대한 까닭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성공과 영예를 얻고 싶다면 수많은 강줄기를 전부 받아들이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은 도랑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경솔과 오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포용을 채워라. 경솔과 천박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기를 바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지 않으니 부박한 인생은 절대 편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분히 학업 및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할 젊은이는 툭하면 엉덩이를 들썩인다. 열심히 일해야 할 중장년은 부록을 넘기고도 여전히 온갖 유혹에 흔들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초조함에 시달린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간조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전 국민이 부박함에 빠진 요즘의 세태를 이 시대가 가진 기본적인 불안 요소라고 표현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외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종이로 기다란 용을 만들고 용의 배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메뚜기 몇 마리를 용의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메뚜기들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어버렸다. 노인은 이것을 외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얘야, 이것 보렴. 메뚜기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그건 메뚜기의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기 때문이란다. 차분하게 앞이나 뒤로 기어가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용의 입이나 꼬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신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죽고 만개지. 아무리 강한 턱과 높이 뛸 수 있는 뒷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니? 제 성질에 제가 넘어지고 마는 것을. 노인은 이번에는 작은 청개구리 몇 마리를 용의 뱃속에 집어넣고 입을 꼭 닫았다. 몇 분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청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용의 꼬리를 통해 살며시 기어나온 것이다. 메뚜기는 침착할 줄도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저 죽어라 발버둥만 쳤다. 이 부박함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바른 선택을 내렸으며 선택한 발을 꾸준히 밀고 나아가 살아날 수 있었다. 실제 삶 속에서도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이해득실을 굉장히 중시하여 뭐든 움켜쥐려고만 할 뿐 선뜻 내려놓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분석할 줄 모르고 오로지 불로소득만을 꿈꾼다. 이들은 경박함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병폐에서 비롯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표면적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관계, 늘 팍팍하기만 한 살림살이, 불안한 미래, 지나친 경쟁 등이 모두 부박함을 조장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박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확고한 신념의 부족에 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라는 뜻이다.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혼란에 직면하면 금방 흐트러지며 유혹 앞에서 금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인가?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념의 힘을 길러라. 신념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신념이 강할수록 마음을 바로 가다듬을 수 있으며 부박함의 덫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올바른 내면 세계를 세울 수 있다. 치유의 네 번째 걸음.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태양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태양이다. 신앙은 곧 마음의 태양이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갖는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문이 너무 좁다고, 직장인은 연봉이 너무 낮다고, 고액 연봉자는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댄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동안 삶은 점차 생기를 잃고 칙칙하게 변해간다.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고되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신앙,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유럽인 관광객 무리가 아프리카의 한 원시부족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마을 입구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정자를 한 채 지프로 모자나 가방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본업이 장사꾼인 프랑스인 한 명이 노인의 물건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하나같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프랑스로 가져가 팔면 분명히 히트를 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꾼 특유의 머리를 굴리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것들은 얼마입니까?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에 10달러요. 노인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프랑스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화수분이 여기 숨어 있었군. 노인장, 만약 내가 집모자와 집바구니를 각각 10만 개씩 산다고 하면 하나당 얼마씩 깎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당 20달러는 받아야겠소이다. 프랑스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대체 어째서입니까? 어째서냐고? 대로한 노인이 외쳤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구먼. 똑같은 모자와 바구니를 10만 개씩이나 만들라니. 그랬다간 금방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말거요. 노인이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일도 좋아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자가 되도록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짜증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상과 신앙은 그 자체로 인간의 행복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무덕선사가 선원의 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신도 3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선사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덕선사는 호미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사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는다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 다들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중에 늙어서 좀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 수밖에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무덕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여러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군요. 모두가 죽음, 늙는 것, 어쩔 수 없이 이래야 하는 까닭만 생각할 뿐 이상이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신앙이 없는 삶은 당연히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마뜩자는 표정이었다. 이상? 신앙? 말이야 듣기 좋지만 그것들이 밥 먹여준답니까? 신도들의 질문에 무덕선사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명예가 있어야 전부 가진 것이지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무덕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할까요? 어떤 이는 사랑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이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증에 걸리지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무덕선사는 말을 이었다. 이상과 신앙은 결코 듣기 좋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순간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돈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상과 신앙에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원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이상,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뜬구러운 장는소리 듣기 싫다 라는 말을 입에 단 채 이런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이상과 신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이니까. 치유의 5번째 걸음.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라.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이탈리아 영화 표범에 나왔던 명대사다. 나는 이 대사 속에 담긴 전략이 단지 영화 속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먼저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변화 또한 조금씩 변하는 것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사랑과 같은 감정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다. 변해야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화는 불변의 필수 조건이다.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빨리 종말을 맞이한다. 내게는 막역한 남자 동기 2명이 있다. 한 명은 10년째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
나는 그 친구의 이혼 이유가 궁금했다. 그의 아내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기에 궁금증이 더했다. 이유를 묻자 친구가 말했다. 예쁘면 뭐하냐? 같이 사는 게 심심하고 지루한데. 처음에야 예쁘니까 좋았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를 않더라고. 맨날 똑같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너무 단조로워 질리기만 했어.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더라. 그래서 갈라섰지. 10년째 잘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남자 동기들의 아내 가운데 가장 평범하게 생긴 축에 속했다. 하지만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부인만큼 매력적인 여자도 없다고 한다. 10년을 한 여자와 살았지만 한 번도 지루하거나 질린 적은 없어. 왜냐하면 내 아내는 항상 변하거든. 그래서 늘 새로워. 친구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결혼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만약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외향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화를 줘야 한다.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권태감이다. 권태감에 휩쓸려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흡입력이다. 변화는 남을 쫓아다니는 쪽이 아니라 남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을 끌어당겨서 내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비법이다. 남자가 여자를 쫓든 여자가 남자를 쫓든 적용되는 이치는 똑같다. 실컷 쫓아다니다가 손에 넣었다고 치자. 과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내 곁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흡입력이 있어야 한다. 상호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이 사라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연스레 멀어지게 돼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흡입력도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한다. 요컨대 변화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변화를 통해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은 결국 상대적인 영원이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몇 년도 아니고 겨우 며칠 만에 다시 만났는데 마치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에 놀란 적이 있지 않은가? 이처럼 변화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사람은 방금 전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순간의 그는 아까의 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다. 변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사로잡고 당신 자신의 흡입력을 높이는 것뿐이다. 치유의 6번째 걸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공식.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She's the One을 보면 모든 다툼을 해결해준다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이든 평화든 돌로 만든 가위로 단번에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 담긴 뜻이 얼마나 좋은가.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다. 어떤 문제도 대입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고 고민도 사라지는 그런 공식 말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어쩌면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공식을 찾을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젊은 시절에 이미 가정과 사업 모두 든든하게 기반을 잡아놓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러워할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공허감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의사는 그의 하소연을 들은 후 말했다. 제가 약을 몇 가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약 4봉지를 건네며 당부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혼자 바닷가로 가십시오. 신문이나 잡지도 가져가지 마시고 라디오를 들어도 안 됩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맞춰서 약을 한 봉지씩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남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의사가 시킨 대로 바닷가에 갔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광활하고 상쾌한 아침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산책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즐거워졌다. 9시 정각, 남자는 첫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약 대신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남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소리, 파도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처럼 느긋하게 혼자 앉아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것이 대체 몇 년 만인지 그는 마치 세례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12시가 되자 남자는 두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회상해 보세요. 라고 쓰인 종이가 나왔다. 남자는 아무 근심도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며 고생했을 때와 부모가 된 기쁨을 처음 느꼈던 때를 회상했다. 그동안 스쳤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받았던 도움, 호의, 우정도 생각했다. 그러자 따스한 기운이 그의 마음속에 천천히 번져갔다. 오후 3시, 남자는 세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한 뒤에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일하는 즐거움도 잊어버렸다. 그저 이익만을 생각하며 남의 사정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는 오후 5시, 남자는 마지막 약봉지를 열었다. 그러자 고민을 모래상자 위에 써보세요. 라고 적힌 종이가 나왔다. 그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모래사장 위에 그를 괴롭히던 고민들을 써내려갔다. 잠시 후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고민들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평평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의사를 찾아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 배웠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군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야기 속 중년 남자의 모습이 낯익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던가? 의사가 제시한 4가지 처방은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였다. 과연 이 처방은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당신은 이 처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인가? 혹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예전은 아닌가? 당신은 언제쯤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또 언제쯤 당신의 동기를 점검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만약 해결하지 못했다면 대체 좋을 것 하나 없는 그 고민들을 왜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는가? 때로는 나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오래 산 현명한 노인처럼 스스로에게 위의 질문들을 던져보자.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옅어지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기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치유의 7번째 걸음, 불면공포증.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아이와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밥 먹기 싫거나 이미 배가 부를 때 부모가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아이들은 10중 8구 싫다며 몸부림을 친다. 심하면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하고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버리기도 한다. 잠자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한창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하면 아이는 반항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니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자신에게까지 확대해보자. 혹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통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밤 11시쯤 되면 알아서 잘 준비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잠잘 시간이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 오늘 밤도 잠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리켜 불면공포증이라고 한다. 불면공포증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실제로 나 역시 불면공포증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잘 안다. 한창 불면증이 심각했던 어느 날 나는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런데 자리에 누운 뒤에도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면제가 듣지 않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약마저 효과가 없으면 대체 어째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때 일주일째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나의 두려움은 적중했다. 1시간이 넘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 비오듯 땀을 흘리다가 결국 일어나 또 하나를 먹었다. 수면제를 먹고 자리에 누운 뒤 나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수면제를 2알이나 먹다니.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 2알을 먹었으니까 잠이 올까? 이번에도 잠이 안 오면 안 되는데 설마 이대로 영영 잠을 자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끝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1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면제를 3알이나 먹었지만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불면공포증의 심각한 실체다.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불면공포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잠이 오든 오지 않든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는 것이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장 편안해야 할 침실은 고통의 장소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잠을 자는 것도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 해에 친오빠가 새언니와 이혼을 했다. 당시 7살이었던 조카는 졸지에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후 내게 말했다. 고모, 저 말이에요. 엄마가 가버리고 나서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요. 조카의 예쁜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아이를 꼭 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지금 잠이 안 오는 것은 정상이란다. 고모도 그래. 아마도 넌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작은 천사인가 봐. 그날 밤 나는 동화 작가로 변신해서 조카에게 이야기를 지어 들려줬다.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천사가 살았는데 그 천사는 잠을 자지 않아도 아주 예쁘고 착했단다. 결국 그 숲을 구했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불면증을 겪지 않았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어른들처럼 깜짝 놀라며 큰일이라도 난 듯 소란을 피웠다면 어땠을까? 아이를 억지로 어떻게든 재우려고 애를 썼다면 아마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는 지금까지도 불면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